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증권가 쪽에서 이제 투자 유망 업종을 얘기하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계속 껴 있어요. 지금까지 자율주행은 테마였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뜯어보니까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근데 사실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죠. 지금 뭐 아다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정도 수준이죠. 근데 어차피 그 에이다스가 발전하게 된다면 이게 어차피 뭐 방향성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관련된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 생태계 전장 쪽 보면은 이미 뭐 된 게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볼륨이 작았던 하나의 그냥 산업도 아니었죠, 사실. 볼륨이 작았던 어떤 테마 정도 이것들이 이제 실적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떤 산업의 모습을 이제 갖춰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 기존 시장을 선점했던 업체들은 지금 비록 실적은 별로지만은 앞으로 실적이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고, 이 초입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초입기예요.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그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간 거죠.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간 게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다른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약간 이제 갖고 왔는데, 자동차 쪽에 비중화되는데 이제 자율주행 쪽 그걸 시작하는 쪽. 그래서 2024년도부터 뭔가 시작되니까 이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그리고 그쵸, 이거 에이다스라고 보통 얘기죠.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간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차종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능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지금 이쪽이 이제 법제화가 되려고 그래요. 가령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유럽, 일본 쪽에서는 이 졸음 운전자들이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운전자를 비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평소에 얼굴과는 좀 다른 어떤 뭐 조는 것 같다 싶으면은 뭔가 이제 운전자를 깨울 수 있는 쪽.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그냥 탑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럭에 추돌 사고가 좀 많잖아요. 24시간 동안 일하시는 분 중에서 졸음 막 운전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추돌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어떤 인지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일단 사고 감지가 나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서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쪽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법제화까지 가면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휴대폰 부품사들이 사실상 세계적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기술력 쪽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쪽에서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술력과 그동안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전장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그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어느 정도 경쟁을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을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지금 2024년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부터 올해부터, 그리고 또 있다면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또 소형주 쪽에서는 또 MC넥스, 넥스트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넥스트칩하고 스마트 이건 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아직 적자라서, 적자다 보니까 그 적정 주가를 잡기가 좀 사실상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 기술 기업을 PBR로 또 잡기도 뭐하고 자산 가치로 또 적정 주가를 잡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왜냐면 얘들이 이제 기술 집약적 기업이고 인적 자산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건데,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은 그 재무제표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목표가 잡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오늘 제가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들이 지금 적자인 이유는 엄청난 오더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연구 개발 뒤 아직 매출은 안 나왔고 미래에 실적이 나올 만큼의 오더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오더에 대해서 지금 개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은 매출액은 안 나왔고, 그래서 유의미한 실적은 아마 2025년도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MC넥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원래 투톱이었는데 현대모비스까지 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오토에버를 얘기할게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를 지금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주가도 크게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뭔가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좀 만드는 기업이다. 뭐 이런 게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뭐 자율주행 쪽 정밀지도도 있고, 그리고 현대오토웨버에서는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자동차는 뭐였습니까? 엔진이 견인했죠, 엔진이. 그쵸. 근데 요즘 자동차 살 때 엔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예전엔 그런 얘기 많이 났거든요. 새로운 뭐, 엔진을 탑재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그 상품화가 됐는데, 지금은 엔진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 쪽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다? 소프트웨어 중심.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그 전략이 이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장을 이제 이끄는 거죠. 자동차 쪽 시장. 그리고 상품의 어떤 가치.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현대차 내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하고 UAM 같은 거, 이제 운송수단이죠. 로봇. 이것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사업 쪽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당연히 이쪽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대 오토웨버는 전방 산업이 자동차에서 뭐, 다른 이동수단과 로봇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를 좀 높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업 가치만 가지고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유치한 얘기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투자 매력도로 한번 가져가는 걸로 하죠. 다들 매력이 있으니까. 자,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보니까 매출액이 올라간 거 보니까 2021년도부터 의미 있는 뭔가의 흐름이 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초기란 얘기죠. 뭔가 지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6%대로 됐고, 올해 이거 3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매출액이 더해지면은 전년도 매출액을 넘어설 것 같고, 영업이익률,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아니냐, 이걸로 봤을 때. 분기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실적 좋게 나왔어요. 1, 2, 3분기 매출 증가율이 19%, 20%, 3분기 때 2% 증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네요. 1, 2, 3분기 각각 37%, 84%, 3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뚜렷한 실적 성장, 외형 성장과 수익성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집계해서 보면은 매출액은 1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율도 절감이 됐고, 판관 비율이 많이 절감이 됐네요. 예. 아무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이제 비중이 높을 거예요. 뭔가 제조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같이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인건비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매출이 조금만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PS 순이익을 좀 볼게요. 이게 전년도 1, 2, 3, 4분기, 뭐 최근 1, 2, 3분기 보면은 이제 키노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순이익도 전년 대비 49%의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좋았겠죠. 보면은 분별 매출 현황을 좀 볼게요. 얘네가 지금 현재 IT 관련된 이쪽 사업을 하는 게 이게 현재는 주력이에요. 전체 매출액의 거의 이제 80%가 이제 이쪽에 지금 돼 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은 18%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쪽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 얘기고, 그쵸. 이게 지금 매출 성장도 32%가 증가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전장 쪽,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한다. 이거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현대차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현대차에 그럼 얘네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잖아요. 그럼 라이선스 피를 받는 겁니다. 탑재 그 수량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실적 나왔고, 이거는 뭐 현대차 그룹 전체 뭐 IT 관련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담 맡아가지고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왜 안 커졌느냐? 전장이 왜 떴냐면은 과거에 자동차 쪽에서의 에너지원이 그 휘발유였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제 크게 에너지원이 그 배터리가 안에 있고, 그쵸? 휘발유가 있고. 근데 거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장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에너지원인 전기라는 것이 안에 내장에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 쪽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 최근 이제 배터리도 이제 고전압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아까 에이다스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시스템을 이게 구현이 가능했죠. 예전에는 뭐 기껏해야 뭐 내비게이션 정도 보는 정도 전기 출력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뭐 지역별 매출 현황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게 커진다.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성장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실적 괜찮게 나올 것 같네요. 일단 보시면은 매출액 한 3% 정도 오르고 영업이익은 그 전년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안 나올 거다. 약간 역성장이 있지만 근데 연간 실적으로 가가지고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하나 가지고 이 기업이 뭐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런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연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12%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올라가죠. 아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게 왜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올라가는 만큼 원재료도 더 많이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 보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비용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제조는 아니잖아요. 일단 이쪽은 용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 데려다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재료라는 게 사실상 제조업처럼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용이 함께 크게 같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고,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이 높은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영업이익 성장률을 볼게요. 올해는 전년 대비 29% 정도 영업이익 성장할 것 같고, 20%대의 성장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 뭐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그것을 2021년도에 보여줬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고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신차에서 이제 그런 그 ADAS 같은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율이 점점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현대차가 또 물리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이끄는 자동차라는 그쪽,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많아요. 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의 그 수익률은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고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장주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자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히 잘 들어야 돼요. 지들이 주가 다 올려놓고선 대장주라고 얘기하고 뭐 올해 투자 유망주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 지금 개인들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물리는 거죠. 그냥 설거지 당하는 거죠. 사실 기관들만 좋은 거죠. 자 순이익이 무려 연평균 23%의 고성장을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분기까지 보여준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4분기 되면 이 정도 조금 못 미칠 것 같지만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흐름상 보면 이러한 각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연평균 23%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유망주가 되는데 문제는 가격. 자, 볼게요. 현대오토웨어가 투자 유망주 맞나요? 자, 실적이 오른다라는 걸로 투자 유망주라고 얘기해요. 증권가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가 다 올려놓고서 투자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개인 투자자를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거죠. 이미 다 올라갔잖아요, 이거. 자, 볼게요. 그러면은 업계에서 이 기업의 평균적으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잡냐면 20만 원 조금 안 주고 있습니다. 19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 PR이라는 것이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EPS 성장률이 23%씩 연간 올라간다. 그러면 적정 PR은 20보다 낮은 18 정도 주는 게 맞거든요. 왜? 이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현대오토웨어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했던 증권사들은 대부분이 현대오토웨어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실적을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뜯어보면 이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연평균 23%의 성장이다 그러면 PR 한 19 정도, 18에서 19 정도 보수적으로 좀 주는 게 맞는데, 적정 PR을 무려 31로 줬습니다. 이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지나친 낙관입니다. 이것도 낙관일 텐데, 낙관의 적정 주가는 더 높은 점수를 줘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뭐 선택은 뭐 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높은 밸류를 줬던 것은 과거에 박스권에서 PR 한 40까지도 올라가고 낮게는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있으니 그냥 과거에 높은 밸류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냥 관성적으로 PR을 31로 그냥 중간값으로 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라면은 이 종목을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오히려 팔고 나와라, 지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성장을 하겠지만은 PR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적정 PR 이걸 줘놓고서도 먹을 게 9%밖에 없는데 이걸 추천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좀 정리 대상이고, 허나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하는 가격에 봤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탑픽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색하죠. 실적 성장은 가장 높은데 성장률은 좋은데 개인 투자자가 투자해가지고 얻을 게 없다라는 거. 가격을 봐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다 쓸데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돼요? 적정 가격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사가지고 적정 가격이 넘기든지, 그렇게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비싸게 사면 안 되죠. 그럼 다음 종목을 볼게요. MC넥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에서 가장 그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카메라 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다 카메라로만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쪽은 뭐 레이더냐 라이다냐 뭐 지금 뭐 그러고 있잖아요. 고주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카메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자율주행의 전체 산업에서 카메라 쪽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카메라 모듈 기업을 좀 볼 필요는 좀 있어요. MC넥스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은 원래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그쪽에서 이제 매출을 냈던 기업이 이젠 전장용 쪽으로 플러스 알파로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휴대폰 쪽은 마진율이 굉장히 박해요. 영업이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이게. 근데 전장 쪽은 그보다는 조금 마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전장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얘네들의 영업이익률은 점점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대폰 쪽은 좀 지는 산업이고 이쪽은 뜨는 산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휴대폰은 과거에는 교체 주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휴대폰 안 바꿔요. 왜냐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없잖아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뭐 최근에 뭐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도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냥 티타늄으로 외관을 만들었네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자인 싸움으로밖에 가는 게 없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접는 걸로 가잖아요. 뭐 특별한 뭐 그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편의성을 준 것도 있겠죠. 좀 휴대성도 용이하게끔 하고 디자인 쪽으로도 새로운 좀 재미 요소도 좀 있을 거고. 근데 더 이상의 이제 기술 혁신이 없다라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지금 3년으로 길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정도로 보급이 다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성장은 어렵고 이제 교체 사이클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쪽은 크게 유망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전장 쪽, 이쪽이 이제 앞으로 커진다.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뭐 주차 보조 같은 거. 이쪽으로 하죠. 자동차 쪽은 주차 보조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면은 여성 운전자 그쪽을 좀 타겟으로 하는 거죠. 소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소주 한 20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소주 마실 사람 다 마시는데 소주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누구를 접근해야 된다? 여성. 그래서 여성은 술이 약하다고 하니까 좀 부드러운 소주. 그래서 도수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가니까 이젠 여자한테까지도 소주를 팔 수 있는 뭐 오래된 얘기죠. 이게 자동차도 그래요. 남자 중심에서 이제 운전자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주차를 좀 어려워하는 여성 쪽으로 이러한 기능을 이제 해야지만 팔리니까 이제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으로 지금 카메라 모드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한 쪽은 전 세계적으로 좀 장착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인명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냥 보험 쪽에 재정 부담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언젠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도 올해는 조금 전년 대비 회복이 될 거다. 한 2%에서 5% 정도. 그동안 막 역성장만 해왔잖아요. 사이클상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안 좋았어요, 스마트폰 쪽이.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다시 이제 교체 주기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실적도 좋게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자율주행이 2단계거든요. 지금 3단계 진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 이것 때문에 평균 공급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MC넥스는 이제 고객사를 보면 휴대폰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이고, 전장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하고 LG전자. 그동안 이제 LG전자를 통해 가지고, 전장 부품을 공급했는데, 이제 현대차에 직납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좋아지겠죠. SK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차량용 카메라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2019년도하고 2020년도까지는 성장이 없었어요. 이건 다 후방 카메라였죠. 이제는 이제 후방 카메라는 운전자 보조 장치라고 볼 수도 없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수가 점점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게 정면과 측면까지도 카메라가 이제 달리고, 요즘 뭐죠? 내가 좌회전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카메라가 막 비춰져가지고 그쪽이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니터가 막 켜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카메라 숫자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MCNS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장 속에서 현대차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장하는 거에 그대로 수혜를 그냥 받게 되겠죠. 연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어요. 그쵸? 뭐 실적이 엉망진창이네, 진짜. 예? 이 매출액이 이렇게 뛰는 것도 웃겨요. 뚝 떨어지는 것도 웃기고.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 쪽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수익성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약간 개선되고, 아직 매출액은 더 올라가야 되고, 올해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MC넥스를 갖고 온 게,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사자. 이런 의미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분기 실적을 볼게요.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그 전년도 보면 1%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약간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근데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개선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높아지는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간, 근데 매출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 휴대폰 쪽에서는 수익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줄어든 것은 아무런 영향이 안 받아요. 지금은 뭐냐면은 전장용, 휴대폰 쪽은 매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전장용 쪽에 매출 증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마진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휴대폰이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은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실적 집계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1%가 빠졌지만 영업이익은 31%가 증가했죠. 이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예, 바로 떨어진 매출액은 휴대폰 쪽, 돈 안 되는 거. 그쵸?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내 돈 되는 자동차 쪽의 매출 비중이 증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죠.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자 볼게요. 분별 매출액을 볼게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휴대폰 쪽의 매출 비중이 83%나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83%면은 거의 주력 사업이잖아요. 이쪽이 매출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떨어졌죠. 반대로 돈 되는 자동차 쪽에서는 매출 성장하는 거 보세요. 전년 대비 합계로 보면 46%가 증가했어요. 이쪽이 영업이익을 다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휴대폰 쪽 매출 떨어지는 걸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건데. 접어야 돼, 사실은가. 영업이익률 1%, 2%가 뭡니까? 자동차 쪽은, 그쵸. 그래서 아무튼, 해석을 하자면은, 한쪽은 매출액이 떨어졌고, 주력 쪽은, 휴대폰 쪽은 떨어졌고, 자동차 쪽은 이게 증가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이건 스마트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 쪽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된 거다. 지난해 많이 증가했네. 지금 매출 비중이 15%예요. 작년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했으면 한 20% 가까이 됐겠네요. 46%가 증가했으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넥스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런 구조적 성장이죠. 것들이.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네, 실적 안 좋았어요. 1, 2, 3분기 안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우리가 목격하자.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업계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3분기까지 이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4분기 하면은 연간 실적은 2023년도, 연간 실적은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한 2% 정도. 허나, 올해, 2024년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요걸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서 MC넥스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그쵸? 여기 위치해 있고 실적이 부진하니까 떨어졌고 주가는 그쵸? 여기 위치해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은 주가가 실적 성장에 비례한 만큼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저도 이제 이쪽을 공부를 좀 해봤는데. 구조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미 그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당장 가시면 돼요. 현대차 그 매장 가셔가지고 최근 탑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거 어떤 옵션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은 과거에 자동차를 사신 분들 5년 전에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요즘 트렌드가 뭔지. 그러면 야 이게 대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필수 옵션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은 그쵸 별로예요. 그쵸 휴대폰 쪽이 성장을 못하니까. 근데 영업이익 성장하는 거 보세요. 연평균 64%씩 증가할 것이다. 그 영업이익의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연간으로 볼게요. 올해는 전년 대비 85%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작년도 2023년도 아직 다 안 나왔죠. 올해 2024년도는 97%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고성장에서.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장용 대당 평균 판매 단가 상승 때문에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잇따라 간다면 그동안 좀 환율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환율 변동에 있어서 판매 가격이 같이 연동돼서 변동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고객사하고 이제 타결을 받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투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환율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분명히 매출액은 증가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환율 변동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막 일회성 실적 막 잡히고 막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되니까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높아졌죠. 주당순이익은 연평균 22%의 고성장이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낙관적인 수치가 좀 있겠죠. 이게.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좀 얘기한다면은 이게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 오히려 이런 전장 쪽도 함께 좀 커질 텐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싸하잖아요. 전기차 쪽이. 성장률이 우리가 기대했던 예전만큼의 성장률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어떤 이러다 보니까 이쪽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는 좀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 어차피 그 방향성 결국 파도는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소비자 시장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의 지금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튼 이런 이제 우상향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실적을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앞으로 이제 이런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투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좀 볼게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어떻게 매겼냐면은 39,0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PR로 환산하게 된다면 PR이 그냥 19 정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이제 PR 박스권 이거 너무 높으니까 이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갔던 것 같고 PR 19 정도 단다. 그럼 이건 납득이 좀 돼요. 왜냐면은 이 PR 19에 대해서는 과거 평균 값의 한 중간 정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한 그 정도 위치에다가 이 성장률이 만약에 연평균 22%가 실제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이 PR 19 주는 것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적당한 수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이 장난친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정 주가, 적정 가격에 대해서. 요 정도는 이 실적이 만약에 2024년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현대오토에버하고 비교해 볼게요. 현대오토에버는 연평균 23% 성장하는데 PR을 무려 31이나 줬어요. 성장률 대비 적정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23 주면은 23 정도 주면 돼요. 이게 23이다 그럼 PR 23 정도 주면은 제대로 준 거예요. 근데 더 높게 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속임수 같아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인 데가 아니잖아요. 만만한 데도 아니고. 성장률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겨놓고서 이렇게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MC넥스는 근데 이 논리에 있어서 이게 합당한 수준은 맞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22%인데 적정표 한 19 주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올해 안에 40%의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이걸 MC넥스하고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에 꼭 이렇게 거론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MC넥스가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투톱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야 뭐 다 아시는 분이고 그 종목이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현대모비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사람들이 자동차도 신차 같은 거 안 살 텐데 얘들이 현대차가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텐데 실적이 좋아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모비스는요. 신차 시장이 아니라 애프터마켓이에요. 이게 중고차 쪽.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자동차가 가가지고 퍼졌는데 부품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현대모비스는요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경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 자체를 안 갖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적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전동화 쪽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앞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커지면 뭐 자동적으로 뭐 에이스가 같이 올라가니까. 네, 여기 있고. 지역별 매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전동화 쪽.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점수는 좀 약간 야박하게 줘요.
왜냐면 이 전동화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좋은데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게 마진율이 좋은 쪽이었는데 연구 개발을 그동안 이제 현대모비스가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 투자 비용에 대한 그 BEP 정도를 크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게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야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평가는 좀 야박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별로 썩 좋은 흐름은 좀 아닌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볼까요 한번? 현대모비스 좀 크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의 기회를 잡는 게 맞죠.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떨어졌으면 이거는 바게트셀이죠. 볼게요. 또 하나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수주 실적 올라가는 거 보세요. 수주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실적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기업이 원래 그 2023년도 당초 목표가 한 이 정도였어요. 노란 색깔. 이게 목표였거든요. 공식으로. 근데 갑자기 수주가 터졌어요. 진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수주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뭐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기계적 장치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첨단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특히나 여기 이제 EV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플랫폼 있잖아요. 이게 그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쪽에 수주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수주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수주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주 잔고 역시도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은 호실적이 나올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수주 비중을 볼게요.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게 뭐냐면 이게 파란 색깔이 캡티브 물량이라고 그래야죠. 현대 기아차 쪽의 수주 물량이었고, 근데 그동안은 이제 2020년도까지는 현대 기아차 물량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의 해외 완성차 메이저 기업이죠. 그쪽에서의 수주가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지금 전체 수주 비중의 96%가 해외 자동차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모비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야, 그래봤자 뭐 현대차 하청기업 아니냐. 그랬어요. 뭐 1차 벤더 정도 수준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것이 보게 된다면 이제 각 국가 간에 교육하다 보면 정치적인 어떤 현안이 되어버리면은 꼭 피해를 받아요. 자동차 쪽이 보복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드 보복 받았을 때 중국의 현대차 매출 비중 다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죽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특정한 자동차 모델의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해외 여러 이제 완성차 업체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얘들은 거래처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적이 안정적인 거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쪽에서 커버해 주니까. 가령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일본 도요타하고 경쟁을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엔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엔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차가 일본 차보다 싸 보이냐 비싸 보이냐 이제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현대모비스가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리스크마저도 좀 사라지게 된 거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사업보고서에서. 팩트입니다, 이건. 연간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흐름이 좀 좋아지는 막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매출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8%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좀 나왔고, 이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주가 이게 팩트니까 당분간 이제 실적 성장을 좀 이쪽에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가 된다는 얘기죠. 업계는 이제 야박하게 점수를 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얘네가 무슨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대차에서 뭐 가격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아, 그거 아닙니다.
얘네가 연구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지, 현대차가 뭐 갑질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투자가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신제품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면은 수익성 개선으로 나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이걸 가지고 점수를 좀 박하게 주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영업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분기 실적 좀 보겠습니다. 뭐 이런 흐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네요. 수익성이. 그래서 4분기 때는 뭐 매출이 한 3% 오르고 영업이익 5% 정도 증가. 근데 그 전에 괜찮았어요. 영업이익만 볼게요. 1, 2, 3분기 각각 8% 증가, 65% 증가, 20% 증가.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실적 아주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볼게요. 부분별 실적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여기서는 전장 쪽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대기업 기업이 마치 무슨 벤처기업처럼 실적이 그냥 급속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실적은 굉장히 가볍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점수를 박하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EPS를 볼게요. 네, 아주 예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결국 이제 순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EPS가 51% 증가했어요. 주당 순이익이죠. 아주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이 한 빨간 색깔 여기고, 4분기 실적 되지만 요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19%의 아주 높은 성장. 이게 대기업이 연평균 19%씩 올라가는 기업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전장 쪽, 이쪽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이게 일하는 거고, 과거 애들이 막대한 투자, 뭐, 투자한 거 보면 이제 관계 기업의 이제 지분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장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그쪽 IT 기업의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투자했던 그 결과물들이 이제는 수주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수주 좋아진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어백, 뭐 샤시 이런 게 아니에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수익성 좋은 거. 그쪽에서 발주가 많이 나온 겁니다.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이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19%는 굉장히 높은 성장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로만 놓고 볼게요.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장 쪽에서는 가장 큰 기업인데 19%인가, MC넥스의 성장률 22%, 현대오토에버 23%,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의 성장. 그러니까 이 전장 쪽 시장이 한 20% 정도 이상의 성장이 앞으로 예견되고 있고, 특정 기업에만 그래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실적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이쪽 분야를 모두 이렇게 점수를 주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안 가져가도 된다. 관련된 기업들을 다 이렇게 호실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한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현대모비스는 2023년도 적정 주가에도 아직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보게 된다면 이 세 개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현대오토에버.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투자 수익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 투자보다는 좀 경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관심을 갖는 게 나은 것 같고, MC넥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장률이면은 적정 주가도 그렇게 비싸게 주지는 않았는데, 근데 다른 종목과 비교할 땐 고밸류죠. 왜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PR이 국내가 한 10 정도 되는데 19면은 평균 종목 그 이상의 PR이고, 근데 이것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만큼의 실적 성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현대모비스는 가장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PR 보세요. 제가 이 PR 흐름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사해서 다 갖고 왔습니다. 역대급 PR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가가 퉁 하고 한번 떨어진 적 있잖아요. 그때 PR이에요. 그때 5. 지금이 얘네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좀 수주도 증가했고, 수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향후 실적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것도 고마진 제품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보다
해외 그 완성차 업체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게 마진율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 비중이 그 수주 비중이 해외 쪽 비중이 더 크잖아요. 96%가. 그럼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이런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추천을 하게 된다면은 MC넥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같이 투자하시면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니냐. 일단은 PER이 2023년도 실적에 대한 PER이 지금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5.7배면은 성장률 대비 굉장히 지금 싼 거거든요. 연평균 19% 성장하는데 지금 PER이 뭐예요, 이거? 절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성장률에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괜찮고. 그리고 목표 PER을 잡았는데, 적정 PER을 좀 볼게요. 7.5라고 잡았습니다. 7.5면 어때요? 여기거든요, 지금. 무리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럼 적정 주가 이 낮은 PR, 이 저포가 적정 PR 7.5까지 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 수준이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제가 주승기 하나 했어요. 이거는 내일 추천할 겁니다. 자, 저희 제 회원님들 오늘 방송은 내일 할게요. 오늘 저녁에 제가 다른 거 뭐 조사하고 다른 기업 분석하고 막 이러느라고 준비를 못했는데 내일 추천할 종목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수혜주 쪽에서는 탑픽 종목이라고 좀 보여요. 성장률과 저평가 둘 다 가장 강력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것들은 지들끼리 나중에 자기들끼리 다 투자하려고 조용히 다 숨겨놓고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오른 종목들을 막 그 중심으로 막 탑픽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탑픽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똑같아요. 아까 스마트폰 부품주였어요. 스마트폰 부품주였고 그러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차량용 쪽으로 이제 진행이 온 거죠. 근데 그 과거에는 차량용 쪽에서의 생산 능력 비중이 23%밖에 안 됐어요. 스마트폰 쪽은 77%. 주력 사업이 이거였는데 어때요? 완전히 역전됐죠. 이건 기업이 체질 개선한 겁니다. 야, 우리 스마트폰 돈도 안 되는 스마트폰 쪽에 매출 비중 생산 능력을 가져가지 말고 자동차 쪽으로 확대해서 지금 자동차를 주력 사업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웃긴 게 이 기업이 시장에서는 그냥 스마트폰 부품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매출 볼게요. 전체 매출 비중의 70%가 차량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장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얘네들 스마트폰 부품주로만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저평가된 겁니다. 이미 얘네들은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차량용 매출 비중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체질 개선을 지금 하는 거고 회사 쪽에서는 경영 전략을 돈 되는 쪽 사업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얘기 끝났어요. 이 종목은. 비싸지만 않으면 돼요. 실적 볼게요. 자, 매출 성장은 똑같이 안 되고 있죠. 왜? 스마트폰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돈 되는 차량용 쪽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매출액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올라가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 2%에서 4% 차이는 2배 올라간 거예요. 엄청 크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 20%짜리 영업이익률 20%짜리 회사가 영업이익률 40% 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2%에서 4%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는 구조적 성장이잖아요. 그 위에서 설명한 거. 그렇죠. 이게 분기거든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 각각 생산 능력이 스마트폰과 그 차량력이 반반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뭐 우연히 올라갔나? 이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투자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매출액이 6.3%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 보세요. 294%가 증가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구조적 성장이라고 바로 이런 거죠. 돈 되는 쪽에서 매출 비중이 증가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간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잡게요. 매출액은 연평균 6%씩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67%가 증가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매년 67%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전망치지만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 EPS 성장률을 볼게요. 아까 그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그 성장률이 연평균 한 평균적으로 보면 20%잖아요. 그 두 배입니다. 40%, 42%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보다도 성장률은 두 배, 40%면 엄청난 거죠. 이건 2차 전지급이잖아요. 2차 전지급. 근데 2차 전지급이 좀 비싸죠. 연평균 성장률이 42면은 PR을 42를 줍니다. 근데 이 기업은 PR이 얼마일까요? PR이 9, 7. 성장률 대비 4분의 1 가격이에요, 지금. 성장률 대비. 그리고 제가 목표 PR을 얼마나 잡았냐면은 한 10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MC넥스는 19였잖아요. 19. 근데 이 기업은 제가 12로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상승률이 58%입니다. 만약에 MC넥스하고 동일하게 19로 줘봐요. 100%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기대주예요. 이게 원탑이에요, 내가 볼 때. 성장률 42%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실적이. 영업이익이 294%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만 보면 다 끝난 거예요, 대답. 그래서 지금 실적 좋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거기에 화답하듯이 연평균 성장률 무려 42% 잡았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이 정도 나오고 4분기 실적도 지금 이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쪽 시장은 뭐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건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들 이제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성장률이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싸요.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목표 PR은 11을 잡은 거는 제가 그냥 한번 잡아봤는데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본다면 목표 PR을 너무 헐값으로 줬어요. 지금 19로 줘야 돼요. 성장률은 더 높은데 PR은 더 낮게 잡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기대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내일 회원 방송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뭐 관심 있으시면은 오시면 좀 되겠고 게시판에다가 리포트 올려놓고 방송을 할 겁니다. 내일 저녁 9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송은 다 녹화가 될 거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파트너를 만약에 구하신다면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 매도했던 종목은 지금 뭐 한 요 정도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세코닉스를 최근에 매도했고 롯데정보통신, 아프리카TV, 원익QNC 그래서 요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힌트 계좌죠. 매동 종목 수익률을 다 갖고 와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원래 연간 단위로 그냥 했는데 다 그냥 짬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이 나오고 실패한 종목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에 매도했던 그 매도율은 한 80% 정도. 이게 승률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2024년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그냥 고객사가 어쩌다가 재고 보충하려고 갑자기 와장창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건 구조적 성장이 아니잖아요. 일시적 성장일 뿐이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그 봤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련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들로만 일단 구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특강 들으시면은 좋은 종목. 근데 종목 이거 말고 더 많을 겁니다. 종목은 한 10개 정도 얘기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동안 또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빠스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의 특징들은 다 국내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뭐 2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일단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산업 자체가 틀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인건비가 증가하면 어떤 수요가 늘어납니까?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로봇. 왜 자꾸 로봇 얘기가 나오냐?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그걸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화 뭐 이런 쪽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시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특강 하나 듣느라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요. 2달 동안 제 회원이 되는 겁니다. 특강 들으시고 2달 동안 제 회원이니까 여기 리포트 2개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금요일 날 저녁에 또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저는 이제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는데 네, 오셔가지고 같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